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강남 메이저위원회 김경철입니다. 오늘 이제 벌써 44회 기능의학 교실인데요. 오늘 주제는 웰리스 유전자. 제가 하는 진료가 사실은 대부분이 질병과 건강 그 사이에 있는 일종의 기능의학 진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질병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은 웰리스 또는 웰케어, 건강과 질병 사이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맞춤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를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뵙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를 졸업했고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과 또 노화과학이라는 곳에서 박사까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하는 그런 유전체의 그 사실은 기초는 제가 2006년도부터 8년, 약 13년 전에 보스턴에 있는 터프츠라는 대학에서 오늘 주제인 유전체, 그 중에서 영양 유전체에 대해서 제가 연수를 했던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차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거기서 기능의학과 유전체의학을 경험을 했고요. 유전체 회사 이름들인데요. 테라젠이나 이드지시라고 하는 유전체 회사에서 전 현직 임원으로 있고 동시에 강남 메이저 병원에서 지금 동시에 저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오신 분들 최근에 이제 7층에 리노베이션 돼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공간이에요. 여기 테라스도 있고 또 제 진료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TMS라고 하는 그런 기능의학적인 이제 불면이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한번 오시고요. 이 브로셔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진료 부분은 면역 증강이라고 하는 부분,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저희가 항노화에 대한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꿀잠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스트레스 완화 쪽으로 또는 잠자고 우울증과 불안증을 치료하는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맞춤 다이어트는 아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오늘 일부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유전자 기반의 치료 또는 진료, 그 중에서 헬스케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전자 기반의 맞춤 영양 또는 비만 관리, 또 운동이나 또는 피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웰리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외에도 저희 병원은 이제 수험생들을 많이 보는 대치동 한가운데 있는 수험생들의 체력과 마음, 스트레스를 다루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언제 한번 또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장 건강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의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저 말고도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언제 한번 이 자리에서 소개했던 우리 신동혁 선생님 그리고 김혜영 선생님 이렇게 3명의 진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의학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워져 있는 미래의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을 5P 시대라고 해서 5개의 P라는 개념으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가 프리벤티브, 두 번째가 프리딕션, 예측, 세 번째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퍼스널라이즈, 맞춤, 네 번째가 좀 어려운 단어, 파티스페터리, 참여, 마지막으로 프리시전, 정밀. 자, 하나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씀드릴게요. 프리벤티브 예방이라고 하는 시대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는 100세 시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끝까지 건강을 잃지 않고 질병을 미리 발견하거나 제거해서 100세까지 끝까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예방의학적인 진료가 필요하고 예방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질병 중심의 어떤 헬스케어가 있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특별히 암이나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으면 아쉬운 사람이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병원까지 와요. 그래서 환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의사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수술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의 병의원 모습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차움이라는 곳에서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했더니 환자들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나? 누구누구님 들어오세요 하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들이 차움에 많이 오셨었는데 건강한 환자라고 불리우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물론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더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려고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이제는 건강한 소비자라고 불리우는 누구누구님, 고객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은 무엇을 예방의학적으로 운동과 영양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기능의학일 수도 있고 오늘 말하는 어떤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병원까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또는 여러 가지 피트니스 센터나 또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시설들을 이용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센터가 미래의 헬스케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늘상 하고 계십니까? 일기예보를 늘상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어떤지, 우산을 써야 되는지, 야외 활동을 하는지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미리 예측하려고 하죠. 질병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이라고 하는 그 여성 여배우의 상징 같은 그 유방을 절제했다. 근데 유방암도 아닌데 건강한 상태에서 유방을 절제했다. 타임지의 충격적인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꽤 높다. 무려 7, 80%나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비가 올 확률 7, 80%면은 비가 온다는 얘기니까 뭔가 준비를 할 텐데, 이 안젤리나 졸리는 암에 걸리기 전에 아직도 아름다운 유방을 간직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은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그 안을 드러내고 보형물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7, 80%의 유방암 걸릴 확률을 완벽하게 0%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전자의 힘입니다. 퍼스널라이즈, 이 그림 보이시죠? 무슨 그림이에요? 침대가 있는데요.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자르기도 해요. 길면. 그리고 침대가 만약에 침대가 크고 사람이 작으면 늘려 죽이는 그리스 신화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신화예요. 여러분들 이 신화 어렴풋이 들었을 텐데, 사실은 제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볼 때요, 저희는요, 어떤 근거, 그러니까 이제 통계 논문, 연구에 의해서, 여러 분석에 의해서 이 약이 맞을 것이야 라고 썼는데, 환자마다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 기반 진료라고 합니다. 근거 기반 진료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솔루션, 이 약제가 맞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병원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그 약이 나한테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맹탕이에요. 1년 동안 골다공증 약을 먹었는데 평균적으로 4%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나빠졌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효과. 거꾸로 어떤 사람은 골다공증 약을 먹자마자 응급실로 일주일 뒤에 달려와요. 왜냐면은 골다공증 약제 중에 부작용 중에 온몸이 아픈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그 약제가 도움이 안 되고 누구는 그 약제가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나 개인은 그 집단이 아니고 한 개인이고 흔히 말하는 그 중에 하나 편차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치료가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입히는 것처럼 이거를 테일러드 메디슨, 맞춤 의료라고 해요. 어떻게 맞춤이 가능할까? 결국은 데이터인데요. 개인의 데이터를 잘 봤는데 한의학이나 사상체질 같은 경우는 체질에 따라서 맞춤 음식을 주는데, 유전체에 따라서 오늘 주제인 영양과 약물과 피부관리와 운동, 사람마다 같은 약을 먹는다고, 같은 약물을 먹는다고, 같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홍삼 먹어서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결국은 사람마다 다르게 할 때의 그 기준이 그 중에 하나가 유전체, 사람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유전체일 수 있어요. 네 번째 P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파티스페터리라는 단어 좀 어렵죠? 우리가 영어로 take participate를 하면은 어디에 참여하다 할 때 참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파티스페터리라는 것이 요즘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 밴드에 이렇게 스마트 와치를 하고서 여기 있는 나의 개인 데이터가 매번 나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어떤 데이터와
진료 현장에서의 어떤 임상 데이터가 만나서 보다 정확한 진료, 그래서 개인이 그 데이터 열어주지 않으면 또는 개인 데이터를 참여하지 않으면 좀 더 많은 진료, 정확한 진료 할 수 없다 해서 개인 소비자의 어떤 데이터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전체일 수도 있고요.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디지털 헬스케어도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려운 단어 하나 또 나왔어요. 프리시전이라고 하는데 정밀, 프리시전은 거의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성문 종합 영어에 프리사이즈 하면은 되게 정교한 이런 단어고요. 이라크 침공 때 미국에서 그 부시 행정부에서 지상군을 파견한 게 아니라 그 성층권에서부터 폭격기가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그 죽일 사람만 딱 죽이는, 거의 민간인은 사상하지 않는, 그랬을 때 처음 나온 단어가 프리시전 어택이라고 하는 정밀 타격이에요. 자, 무슨 얘기죠? 기존에 암 환자를 치료할 때는 초과상환 다 태우는, 그러니까 암은 치료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겁안 죽게끔 만드는 그 부작용도 엄청 심했고, 무엇보다 그냥 똑같은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율이 30%밖에 안 됐던 것을 이제는 유전체 데이터에 기반하여서 암을 치료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정도의 제가 미래의학의 컨셉을 가지고 지금 5가지 P로 시작되는 이 모든 거에 유전체가 빠짐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유전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2003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을 분석하는데 무려 13년 걸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분석하는 비용이 무려 3조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였어요. 2008년도에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방식이 등장했을 때 한 사람을 분석하는데 10억 정도, 그리고 한 6개월 걸렸던 것이 지금은 한 사람을 분석하는데, 이 한 사람의 분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게놈이라고 하는 전장 유전체가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것을 다 분석, 영어로 시퀀싱이라 해요. 그것을 하는데 이제는 100만 원대가 전혀 한 70만 원대면 가능하고요. 한 몇 시간 정도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IT 기술,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막 이렇게 업데이트된 걸 보셨을 거예요. IT 기술이 10년 사이에 흔히 말하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1000배 정도 발전했으면 이쪽 저희가 있는 이 유전체 포함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1000배 곱하기 1000배, 즉 100만 배라고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동시에 분석 기술, 이런 비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집중률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유전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바다낚시 같은, 릴낚시 같은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어레이 칩이라고 해서 손가락 크기 정도의 이 작은 기판, 그 중에서 손톱보다 작은 자신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곳에 무려 70만 개 정도의 그런 이 하나의 작은 홀에 개인의 데이터 70만 개를 동시에 분석하는 이런 대용량 칩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쌍끌이 어서 하듯이 예를 들면 당뇨에는, 예를 들면 치매에는 어떤 유전자가 가장 핵심인가를 보는 것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전장 유전체, 30억 개 전체 유전체를 연관성 분석, 질병이 연관됐나 안 됐나를 보는 이런 GIAS 연구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30억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염기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에 근거해서 거의 모든 질병들이 몇 개의 유전자만 조합을 가지면은 어떤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자 그러면은 이제 또 염색체 그러면은 아마 이해가 좀 헷갈릴 거예요. 당연히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렵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제가 변이 이런 말을 또 할 텐데 한마디로 책 한 권이 염색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다운 증후군 아세요? 염색체 질환 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우리 아이가 다운 증후군. 그것은 책 한 권, 18번 책에 책 한 장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색체 이상은 굉장히 큰 이상 소견을 가져오지만 책이 아니라 이 책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죠? 문장이 있죠. 그 문장이 유전자인 거고요.
그리고 문장 밑에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염기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하는 이유는 제가 다음 이유 때문인데, 한마디로 우리 유전자 DNA 안에는 23개의 책, 23개의 염색체, 그리고 약 25,000개의 문장 유전자, 그리고 30억 개의 염기. 근데 중간중간에 사람마다 다른 글자가 30억 개 중에 1000만 개, 약 300분의 1 정도의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300분의 1 제외하고 인간은요 99.7%가 똑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문제는 0.3% 300분의 1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질병의 발생이 달라지고 사람마다 음식의 소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그 유전자의 변이를 유전자가 지인이기 때문에 지노타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유전체 검사를 하면은 하나, 둘, 세 개의 타입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로부터 모두 그 부분이 정상이고 한쪽만 변이가 있고 양쪽 모두 변이가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어떤 뜻, 예를 들면은 알코올을 잘 분해한다든지 못한다든지 또는 치매가 잘 걸린다든지 안 걸린다든지 개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지노타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앞으로 하는 강의의 기초인데 무지 어렵죠. 근데 제가 반복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요. 우리 유전자 검사의 임상 적용, 제가 진료실이나 또는 진료실 바깥쪽이나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는 아까 안젤리나 졸리처럼 또는 물론 그런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70% 정도 무섭죠. 그건 아주 희귀한 유전성 암을 말하는 거고 대개는 남들보다 한 2배 기껏 해봤자 또는 한 1.5배 정도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를 미리 알면 좋겠죠. 우리가 생활습관을 교정해서 그 질환의 발생을 낮추면 되니까. 미리 비가 온다 그러면 일기예보 통해서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사람마다 다른 그 무엇? 즉 퍼스널라이즈 헬스케어, 사람마다 다른 개인 맞춤 건강관리를 유전자의 기반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볼 거예요. 물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동반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다루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부분 개인 맞춤 건강관리에 어떻게 우리가 흔히 요즘은 10만 원도 채 안 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웰리스 또는 웰리스 헬스케어에는 이거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맥킨지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시대에 약 4조 달러 정도 되는 웰리스 시장이 커진다. 사람들이 이제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인 된 나라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보다 건강하게 better health, better fitness는 보다 더 운동을 많이, better nutrition이 기능이 핵심이겠죠. 보다 좋은 영양으로, 그리고 better appearance는 여성분들 많이 계실 텐데 보다 이쁘게, 보다 아름답게,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꿀잠, better sleep, 더 잠 잘 자고, better mindfulness는 더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과 몸과 외모가 좋아지는 것들을 웰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그런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핵심은 웰리스 유전체 검사, 흔히 DTC라고 해서 병원까지 오지 않아도 이제는 집에서도 주문해 가지고 타액으로 이렇게 볼에 있는 구강상피세포를 이제 검사해서 병원 통하지 않고 한다는 의미로 DTC라고 해요. 즉 Direct to Customer, 즉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한다는 그런 웰리스 유전체 검사를 그것이 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비만, 나한테 맞는 비만 관리, 피부 관리, 건강 맞춤 관리를 하는지를 볼게요. 여기 있는 웰리스 유전자에 제가 큰 카테고리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크게 7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헬스케어, 그 다음에 식습관, 그 다음에 누트리션이라고 하는 영양소, 그리고 운동, 그 다음에 알코올과 카페인과 수면 같은 개인 특성, 그리고 피부, 탈모, 남자들은 탈모 유전자 되게 관심 많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거의 비슷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무려 2천만 명이 다운받은 혈통 분석, 왜냐면 주상마다 다 미국 사람들은 합중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조상들이 섞여 있는 나라다 보니까 내 조상은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진툼이라고 하는 EDGC 유전체 검사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결과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거기에 어떤 항목들은 파란색으로 해서 내가 어떤 건 좀 더 위험 요소가 높고 어떤 건 잘 못하고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것은 나한테 가장 이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7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나씩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만 유전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글쎄요 관심 있으시죠? 비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스토리텔링이 다 잘 자기만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사람들 봤어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 제 진료실에서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걸어오시면 한숨 푹 쉬면서, 선생님, 저는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아유, 설마 어떻게 물만 먹는데 칼로리 하나도 없는데 살쪄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과대하게 이해하신 거 아닌지, 제가 일기 한번 써오세요 하면 제가 식사일기를 한 일주일 동안 쓰라고 해요. 제가 일주일 뒤에 오신 분 결과를 보고 식사 일기를 보고 깜짝 놀라요. 진짜 물만 먹었네. 먹는 게 별로 없어요. 한 번 놀랐어요. 진짜 안 먹는구나 이분은. 두 번째 놀라는 거는 근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 놀라요. 우리가 살찌는 거에는 어떤 법칙이 있죠?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야 살이 찌는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 옆에 사람처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우리 유 대표님 같은 스타일이겠죠. 옆에 보면은 나는 살찌는 게 정말 소원이야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찌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면은 살이 빠지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관계없이 우리 현장에서는요 조금만 먹어도 살 찌고 반대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살 안 빠지고 거꾸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것은 무슨 탓입니까? 흔히 말하는 체질 탓인데 그게 바로 비만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비만 유전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유전자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FTO라는 유전자 들어보셨나요? UFO 아니에요. FTO라고 하는 것은 비만을 영어로 fa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비시티라고 해요. 지방과 비만이라고 하는 fat obesity라고 하는 FTO라고 해서 비만 유전자의 별칭이 된 건데요. 흔히 말해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유전자. 이런 유전자가 있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16번 염색체에 있다 그러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이 변이가 있는 경우는 30%밖에 안 돼요.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무려 70%나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비만 놓고 보면은 아유 너가 무슨 비만이야 할 정도로 되게 날씬하게 체질을 유지하는 것 중에는 이 FTO 유전자가 다행히 변이가 덜해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도 10명 중에 3명은 FTO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물만 먹어도 쉽게 살쪄요. 자, 원래 FTO 유전자는요. 인간을 생존시키는 유전자였을까 뭘까요? 신석기 시대 또는 빙하기 시대에 자, 이 당시만 해도 농경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존했어요? 헌팅, 뭐죠? 사냥해서 또는 낚시해서. 그러니까 겨울 시대에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빙하기 시대에는요. 먹을 게 당연히 없겠죠.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요? 며칠 전에 먹었던 게 아직까지 내 지방 속에서 그래서 지방이 많이 잘 저장되는 사람이 이 빙하기를 견디게 만들었던 생존 유전자였는데 그건 그때 이기고 농경시대를 거쳐서 산업시대를 넘어가면서 특별히 20세기에 2가지 냉장고를 통해서 음식이 항상 보관될 수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동시켜주는 소위 말해서 비클 탈 것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먹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원래는 인간을 생존시켰던 이 지방을 저장시키는 유전자가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 거예요. 자, 유전자 검사 제가 아까 GIAS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고 해서 1번부터 23번 염색체를 계속 이제 분석하는 방식인데 원톱 중에 원톱이 바로 FTO 또 두 번째 MC4R
BDNF 같은 유전자인데요. 한마디로 10의 마이너스 뭐 70승이라고 하는 요 계산은 비만인 환자한테는 다 변이가 있고 비만이 아닌 사람은 변이가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25만 명 대상으로 검사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다행인 것은 한국 사람들한테 변이가 있는 경우는 부모님 모두한테 변이가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변이가 있는 경우는 3%, 그리고 한쪽이라도 변이가 있는 경우는 25%, 합쳐서 30%가 채 안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20%, 그다음에 한쪽이라도 변이가 있으면은 55%, 합쳐서 75%가 이 비만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님을 잘 타고 나서 그나마 괜찮지만, 그러면 이 와중에도 비만 유전자가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단순히 비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비만이 생기는 것이 한 1.2배 정도, 꽤 높은 수준의 유전자 하나만 바뀌었는데 그렇게 1.2배, 1.3배 정도의 비만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심혈관 질환, 뭐죠? 심근경색, 갑자기 심장이 아파요.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간, 중풍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약 한 20년 정도 관찰을 했더니 변이, 즉 비만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서바이벌, 즉 더 빨리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9배, 1.849면 거의 2배 가깝죠. 그러니까 비만 유전자가 있는 것도 억울한데 심뇌혈관 질환으로 20년 동안 장기 관찰하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이런 질병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검사하신 분도 혹시 있을 텐데 나 FTO 변이가 있으면 나는 이준 거예요. 비만도 억울한데 이런 질환에 빨리 이러면은 이제 마치 유전자가 결정적인 것처럼 운명론처럼 여러분 느끼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FTO 유전자에 변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유전자가 괜찮아요. 근데 운동도 많이 하는 사람을 제가 이염도 1로 할게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괜찮고 만들고 있는 것도 괜찮은 사람을 기준 1로 잡았을 때 유전자가 나빠요. 타고난 것도 나빠요. 그리고 현재 운동하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즉 타고난 것과 생활 습관이, 즉 유전자도 안 좋으면서 생활 습관도 안 좋은 경우는 위험도가 무려 3.3배. 아까 제가 심혈관 질환이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거의 2배인데 생활 습관까지 안 좋으면은 3.3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타고난 유전자가 나쁘면 운동을 많이 하면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면은 위험 요인은 1.38배로 다시 줄어든다. 즉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의 위험이 높으면 당신이 운동을 하면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면은 유전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니까 위험도가 낮아진다. 즉 당신은 운동을 하면 된다. 두 번째는요, 더 큰 중요한 의미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FTO가 뭐죠? 지방을 저장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지방 시기가 좋아요? 고지방 시기가 좋아요? 지방을 저장해서 비만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불포화 지방산, 나쁜 지방, 포화 지방산 적게 먹는 게 좋겠죠. 바로 이 그림을 나타내요. FTO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비만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포화 지방, 그러니까 삼겹살이나 또는 찌개에 있는 그런 기름들,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은 먹을수록 체지방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은 그 비만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체지방에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또 억울하죠. 이 FTO라고 하는 비만 유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지방을 먹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 좋은 지방을 먹으면 되는데 나쁜 지방을 먹었을 때, 근데 반대로 나쁜 지방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체지방이 감소하기도 해요. 제 환자 중에는요, 여러분들 요즘 유행했던 다이어트가 뭐가 있었죠? 저탄고지. 자, 저탄고지는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방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심, 즉 75%를, 특히 여성분들은 탄수화물 중심을 먹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된다 하면서 탄수화물을 엄청 먹는 한국 사람들 시기에는 저탄고지가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 환자 중에요, 이 바로 FTO 비만 유전자가 있었는데 저탄고지 했어요. 자기는 유전자 검사 안 했으니까, 자기 체질을 모르니까. 근데 저탄고지를 했는데, 즉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고, 진짜 안 먹고 대신 열량 높은 지방은 잔뜩 먹었더니 한 달 뒤에 남들처럼 체중이 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 높아지고 간 수치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져서 혈당까지 높아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FTO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탄고지가 아닌 거예요. 저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식이 나한테 안 맞을 때 한 번 정도는 내게 이 비만 유전자가 있나. 자, 다시요. FTO 유전자 한국 사람들한테 흔치 않아요. 10명 중에 3명이 안 돼요. 그러나 10명 중에 3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FTO 유전자는 불리할 겁니다. 단순히 비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전자를 극복시켜야 돼요. 다행히 많은 논문에서 운동을 할수록 FTO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더 살이 잘 빠진다. 다른 말로 하면 운동을 안 하면 쉽게 요요가 온다. 그래서 요요 유전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내가 다이어트를 선택할까? 저탄고지가 아니라 저지방식이 지방을 낮추고 포화지방산을 낮추고 물론 탄수화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자. 이 개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비만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많이 먹어서 그러면 사람마다 식탐이 다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은 식탐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식탐이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식탐이 늘어서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식탐이 오히려 주는 사람이 있는 그 개인차는 뭘까? 그것도 유전자예요.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기니아 플러스 아마 많은 시청자들은 많은 그동안의 구독자들은 이런 그렐린, 인슐린, 렙틴이라는 게 전혀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여기 듣는 사람들 이게 또 뭐지?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런 방송 중에 이런 내용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렐린, 인슐린, 렙틴은 우리 몸속의 지방이나 탄수화물의 조절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만 먹어 또는 너무나 부족한 어떤 내 몸속에서 반드시 지방이 필요한데 너무 안 들어와 그러면 나한테 다오하는 것들이 이런 말초 장기에 있는 호르몬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식탐이라고 해요. 적절하게 탄수화물 들어오고 적절하게 나한테 열량의 음식이 들어와서 나를 굶기지 않도록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 즉 음식이 안 들어오면은 음식을 저장하는 그 위나 또는 어떤 지방세포 같은 곳에서 신호를 주는 것이 진짜 어디에 신호를 줘? 뇌 속에. 그래서 뇌하수체라고 불리는 곳에 신호를 줘서 좀 제발 좀 먹어 하면서 위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끔 만들고 침이 꿀깍하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게 진짜 식탐이에요. 진짜 식탐은 그래서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이게 문제면은 사람이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생존과 관련된 진짜 식탐이 아니라 가짜 식탐이라고 하는 것과의 전쟁이에요. 자, 무슨 얘기죠? 가짜 식탐이라는 게 가짜 식탐이라는 게 그거예요. 배고프지도 않은 상황에서 즉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생존과는 전혀 관계없는 식탐, 좀 이따가 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이것을 뇌하수체에서 식탐을 조정하는 그 중추를 멜라노코티코이드라고 하는 MC4R이라고 하는 수용체에서 이것을 담당하는데 이 식탐 조절 유전, 식욕 억제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비만을 일으키는 주된 기전이 식탐인 거예요. 자, 식탐이요. 다행히 이 유전자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33%밖에 안 되고 서양 사람들한테는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나마. 근데 어쨌든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는 또 유전자에 이 식탐 유전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식탐 유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많이 봤던 드라마일 건데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냥 이 이쁜 배우가 막 먹잖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 양푼이 비빔밥에서 먹더라고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비비는 게 맛이 좀 있나 봐요. 가짜 식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 밤 10시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짜장면집에 전화하고 있어요. 침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런 게 가짜 식탐이에요. 여성들 생리 전에 갑자기 식탐이 느는데 생존과는 무관한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관련된 것이 가짜 식탐이에요. 그런 것들, 밤에 습관적으로 야식하시는 분들, 즉 내가 하루 종일 이 인생이 허기지고 인생이 스트레스 많은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보상으로 먹는 그 무엇들이 그래서 그 야식에서 오는 그 즐거움들, 그래서 비만 유전자 중에는 스트레스 우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변이가 있으면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약 70% 정도에서 이 변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비만에 또 여러분들 특히 현대 도시 또 여성들 또는 남자도 마찬가지 술 빼. 그러니까 밤마다 이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야 되고 밤마다 야식을 시켜야 되는 그것의 어떤 소인도 그런 사람도 유전적인 소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 우울증 관련된 BDNF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식탐 유전자로 불리우는 즉 가짜 식탐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식탐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이 사람들 식탐이 많고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먹게 만드는 사람 단순히 굶겨서 하는 다이어트라면 그때는 좀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어도 성공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달래줘야 되고 식탐을 달래줘야 돼. 식탐을 무시하고 억제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식탐을 억제하는 약물을 쓰던지 근데 그거는 또 장기적으로는 못 쓰니까요. 그런 사람은 식탐을 인정하고 대체해 주는데 칼로리를 가지 않는 흔히 말하는 포만감은 느끼게 하나 살 안 찌는 그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섬유질들이겠죠. 그래서 또는 BDNF 우울증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행동, 인지 행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밤중에 먹는 그 원인 거기에는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만 풀게 만드는 다르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흔히 비만 치료제 중에 대부분 많은 약제들이 정신과 약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세로토닌 약제들이 비만을 억제하는 약들을 쓸 때 그 사람의 식욕도 억제하지만 스트레스를 통해서 먹는 것을 끊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비만 유전자 3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다이어트를 할지 어떻게 접근할지가 달라진다 해서 맞춤 치료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DTC 결과지를 보면은요. 이런 타입이 있어요. 같은 비만도 있고 체지방률도 있고 체질량 지수 무슨 얘기죠? 뭐 이렇게 3가지나 있나 싶을 텐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체질량 지수가 뭐예요? BMI라 그러죠. 우리가 키, 몸무게 비율을 가지고 얼마나 뚱뚱한지를 외관적으로 보는 게 근데 체질량 지수는 유전적인 소인으로 낮대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높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비만 환자 아닌데 하고서 체성분 검사, 인바디 검사를 하면은 그래요. 실제 BMI라고 불리는 것은 25가 안 넘는 마른 타입인 22 정도일 수 있는데 막상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FTO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FTO 여기 써 있네요. FTO 변이가 있으면 겉으로는 뚱뚱해 보이지 않으나 아까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많아지는 그런 타입이어서 마른 비만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주기도 하고요. 반면 BMI가 굉장히 외관상으로는 거대해 보이나 많은 부분에 근육형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육이 포함된 것이 체중이니까 그런 경우는 체지방률은 낮고 BMI는 높다라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실제 검사를 해보면은 약간 근육형 비만, 즉 근육이 많아서 생기는 또는 뼈가 무거워서 생기는 비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체중을 뺄 필요는 적어도 건강 문제에서는 그래요. 자, 비만 유전자 제가 다뤘고요. 두 번째 다룰 유전자는 혈당,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제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한 슬라이드 다음 거 잠깐만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 30대도 안 됐는데 또는 심지어 20대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LDL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봤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뭡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LDL이 우리가 보통 150이 넘으면 약제를 쓴다라고 해서 어떤 기준치인데 20대인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LDL이 153이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 초반인데 저는 아직도 LDL이 100이 안 돼요. 제가 제 스스로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운동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건강 다이어트 하는 거 부끄럽지만 아닌데도 제가 콜레스테롤이 좋은 것은 누구 탓일까요? 부모님 탓이에요. 부모님 중에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자, 그 젊은 아이가 LDL 높은 거 걔가 그러면 술을 맨날 먹고 다니냐? 아니거든요. 그것도 유전적인 차이라고 해요. 이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콜레스테롤 높다고 다 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강한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콜레스테롤 유전자라는 게 있고요. 이 복잡한 거 다 이해하실 필요 없지만 사실은
콜레스테롤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변이가 있다고 보면은 이 사람이 중성지방과 관련된 이슈인지 지방간과 관련된 이슈인지를 유전자는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알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의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콜레스테롤 유전자가 높아서 그런 거면 어떻게 씁니까? 저는 이제 약을 쓸지 말지 결정해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50을 넘어요. 환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그래요. 운동하고 올게요. 또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달에는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한 달 뒤에 다시 피검사합니다 했는데 여전히 높아요. 환자는 그 사이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제가 이때 약을 쓸까요 안 쓸까요를 저는 결정할 때 유전적인 소인 하다못해 가족력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가족력이 높거나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당신 탓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콜레스테롤 유전자가 작용하는 건데 놔두면 나이가 증가되니까 더 높아질 뿐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쌓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 더 빨리 제거하자 해서 저는 약을 써요. 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지 않고 약하고 생활 습관적인 요인이 강하면 이유가 되면 저는 약을 쓰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맛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맛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짠맛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굳이 이제 이런 타입이에요. 단맛 민감도가 낮음이 빨간색이다. 어떤 뜻일까? 단맛 민감도가 낮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민감도가 낮다는 얘기는 민감도가 높으면 쉽게 질린다는 얘기예요. 민감도가 낮으면 단 거를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스윗텅이라고 해요. 단혀. 즉 정말 유달리 특히 서양 사람들 한번 식사하고 나서 후식을 한번 여러분들 초대받으시면 할 정도로 막 느글거릴 정도로 단 게 많이 나오는데 잘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끔찍하겠죠. 물론 여러분 중에도 커피 마시면 쓰게 먹는 것보다는 무조건 설탕 많이 집어넣거나 카페라떼 방식으로 달달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자, 달달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또는 짠맛에 대해서 민감하다. 좋은 뜻일까요? 짠맛에 대해서 민감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설렁탕집 가시면 아시겠지만 앉자마자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소금을 탁탁탁 집어넣어서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짠맛 민감도가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짠 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짜게 느껴야 짜게 먹어야 맛있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짠 것을 더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혈압이 증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짠맛, 단맛, 신맛 여러분들 저쪽 동남아시아 음식 대부분의 태국이나 베트남 음식에 초록색 나뭇잎 같은 거 하나 떨어뜨리죠? 그걸 뭐라고 해요? 고수. 고수도 유전자 탓이에요.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수 싫어하는 사람도 유전적인 소인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건 교육이나 의지가 아니고 그냥 싫은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와인 얘기할 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과의 고민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 어떤 영양소, 어떤 음식,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영양제를 먹을 것인가. 그 많은 비타민 종류와 그 많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과 미네랄 중에 내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죠? 부족한 것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부족한 것은 어떻게 알죠? 일단 부족해지긴 할까요? 지금 현대인들은 많은 음식들을 먹는 방식이 제가 냉장고가 있고요. 또 배달시키는 문화, 즉 언제든지 집 앞에 음식을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배달 민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예전처럼 밥상 한가운데 온 가족이 앉아서 이렇게 혼나가면서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만 먹게 되는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나중에 비타민 공부 한번 다 같이 하겠지만 비타민은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주로 고기에서 나와요. 마그네슘은 주로 뿌리 채소에서 나와요. 이처럼 각각 영양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영양소는 달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피 검사를 확인하거나 하다못해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 등을 통해서 영양소를 파악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검사들은 비싼데요. 그런 것도 내가 못 먹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영양소가 다르다는 것이 영양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처럼 20개 정도의 20개 정도의 영양소. 여기에는 비타민 C,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철, 칼륨, 칼슘, 아르기닌 요즘 강조하죠. 오메가3 지방산, 코엔자임 Q10, 셀레늄, 비타민 A, K, 비타민 B6번, 비타민 B10번, 타이로신,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인 같은 이런 전통적인 영양소들과 관련된 대부분 우리가 이 중에서 뭘 먹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타고난 유전적인 소인으로 결핍될 수 있는 것들을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로 영양 유전자 개념이고 제가 보스턴 텁스에서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연수하고 공부해 온 거예요. 자, 믿거나 말거나 지금까지는. 자, 비타민 C 볼게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많이 강조하는 시대인데 자, 비타민 C 중에 좀 낯설지만 SLC23A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뭘까? 비타민 C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어떤 효소 유전자예요. 그러면요, 비타민 C를 누구든지 먹는 양이 다를 거예요. 레몬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런 쪽을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유전적인 변이까지 있어서 비타민 C가 흡수도 안 되고, 또 이동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저장도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더 결핍되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 SLC23A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비타민 C 농도와 관련해서 실제 효소의 기능과 유전적인 변이가 관련된다라는 논문들이 있고 실제로 유전적인 변이에 따라서 어떤 비타민 C의 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알면 되겠죠. 내가 비타민 C 유전자가 낮은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 비타민 C를 적게 먹는 생활 습관이 있는지 그러면은 비타민 C가 주는 나의 어떤 좋은 점이 좀 더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타민 C를 권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 D 얘기해 볼게요. 비타민 D는 대표적인 햇볕을 통해서 오는 그런 유전자,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자, 비타민 D를 병원에서 검사하면은요. 한국 사람들 상당수가 기준치인 30이 안 돼요.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람처럼 햇볕을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여성들은 피부 나빠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도어 안에서 근무하는 생활 습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요, 같은 뭐 다 비슷하겠죠. 얼마나 바깥에서 우리가 생활하겠어요. 햇볕 쬐는 게 고만고만한데요. 막상 피 검사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10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30 근처 가고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 비타민 D는 먹는 걸로 통해서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햇볕을 통해서 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럼 햇볕 차이만 가지고 설명할 것인가? 아니거든요. 비타민 D에도 비타민 D 관련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햇볕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마침내 비타민 D가 활성화되어서 뼈나 어떤 장기에 필요한 장기에 공급되는 건데 이런 이 간을 통과하고 신장을 통과하는 데 관련된 유전자 그리고 수송할 때 내가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유전자 이런 거에 결핍이 있으면 변이가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비타민 D가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제가 앞서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마커 어떤 변이가 비타민 D 결핍과 관련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환자들한테 어떤 영양제 먹으세요? 일반적인 분들 먹으면은 한 3개 정도 먹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3.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요즘 강조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증상에 따라서 루테인을 먹는 사람이 있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칼슘 먹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게 오메가3예요. 왠지 나이 들면 혈관이 중요하니까 먹을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영양 유전자 연구소가 바로 이 불포화 지방산 또는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의 유전적인 소인을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결론은요, 사람마다 이 오메가3의 합성이 다르고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FADS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좀 어려워서 죄송해요. 그냥 한번 오늘 좀 유식해 봅시다. fatty acid, 지방산,
를 합성시키는 유전자에서 FADS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거기에 어떤 지노타입, CC 지노타입이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TT 지노타입이 있다고 칩시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바로 FADS 유전자에 이 어떤 특정한 변이가 있을 때는 중성지방 높아지고 LDL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농도가 낮다고 돼 있어요. 유전자 하나가 변이가 있을 때는 결국은 뭡니까? 심근경색 같은 최종적인 질병의 위험이 높다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태초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합성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농도로 먹어야 되죠. 물론 뭐 RTG 오메가3를 먹냐 이것은 이제 그 안에 차이일 뿐이지 애당초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메가3는 필수.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오메가3가 넘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덜 필수.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나한테 맞춤 영양소가 무엇일까를 알 수 있는 타고난, 물론 모든 게 타고난 것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메가3가 안 만들어져도 열심히 먹고 있으면 혈중 오메가3 또는 중성지방 농도는 정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나의 타고난 결핍을 보충을 해서 채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 참 많이 강조하는 아르기닌도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비만, 또 콜레스테롤, 맛이라고 하는 식습관, 영양소까지 했으니까 절반 정도를 했어요. 자, 7시 50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한번 그 다음 유전자는 또는 한번 잘 여겨보세요. 운동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운동 능력 유전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요즘 여러 TV 방송에서 저는 재밌게 보는 게 뭉쳐야 찬다. 저의 애청하고 요즘은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 저는 축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고 못하지만 뭉쳐야 찬다에서 나오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후천적으로 운동을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골 때리는 그녀의 주인공들. 자,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게 이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운동 유전자 잠깐 좀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요, 유산소 운동에 적합성이 낮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특성 중에 산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차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트레드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그 이제 스포츠 센터에서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강사가 와서 5도만 딱 높여요, 경사를. 평지에서는 뭐 30분 정도 드라마 보면서 천천히 달렸는데 5도만 올려도 숨이 차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달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VO2 max라고 해서 산소 포화 능력을 최대치로 잡는 게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유산소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수중 잠수를 깊이 하는데 숨차는 사람들이 타고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잠수를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숨이 안 찬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유전적인 소인 중에 유산소 운동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근력 운동 중에 단거리 질주 능력, 특별히 근육 발달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죠? 영어로 스플린터라 그러죠. 믿거나 말거나 저는 중학교 때 의사가 되려고 하긴 했지만 또 하나의 저의 재능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제자리 넓이뛰기를 되게 잘해요. 제가 중3 때인데 거의 190을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리 넓이뛰기 190이면요. 제 키보다 훨씬 더 폴짝 뛰어서 도움닫기 없이 해내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 전 지금도 전혀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지금도 이상하게 저거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한 발로 쪼그렸다가 일어서는 거 저는 타고난 것 같아요. 뭔가 하체는 저는 타고난 것 같아요. 약간 이 스플린팅. 뭐 그렇다고 제가 운동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딱 그것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의 힘이 아니거든요. 뭔가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태능 운동 선수촌들의 어떤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모태범한테는 이왕이면은 단거리 질주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으면 그쪽을 시키는 거고 마라톤 선수처럼
지구력이 좋거나 유산소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산소 섭취를 최대화시키는 어떤 수영 선수를 만들려고 하면은 수영도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 하려면은 운동 능력을 평가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로서 사용되는 것이 유전자 검사예요. 그래서 실제 애틀레틱 퍼포먼스가 뭐예요? 나의 어떤 운동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때는요, 힘, 지구력, 반응 속도, 또 빠른 시간 내에 지침을 회복시키는 회복 속도, 이런 것들도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또 그것을 빠른 시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스태미너 음식들도 있으니까 요즘은 좀 더 이런 스포츠 과학들이 발달되면서 또는 같은 어떤 그 운동 능력도 정서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펜싱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이럴 때 침착함을 잃지 않은 것들,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전략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재능, 운동적인 재능도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전적인 소인들을 검사를 해서 어떤 디자인 해주는 게 있어요. 실제 한번 인데요, 일본에서 한 검사예요. ACTN3는요, 흔히 말하는 스플린팅 유전자, 즉 폭발적인 어떤 단거리 질주 능력 또는 이렇게 응축해서 힘을 내는 그런 스플린터들의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일본에서 연구했는데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일본 국내 선수, 평범한 선수, 근데 인터내셔널 스플린터, 세계적인 스플린터들, 이 폭발적인 질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의 분포, 예를 들면은 이 색깔 회색으로 쳐 있는 RX 타입이 그 중인데, 그것보다는 이 흰색인 이 RR 타입의 이 스플린터 유전자거든요. 이것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기도 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나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맞춤 운동이 유산소 운동인지,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리해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운동을 해서 아예 나는 운동이 안 맞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유전적인 재능을, 유전적인 소인을 통해서 운동적인 재능을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생활 습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거의 3분의 2 정도 넘어왔습니다. 생활 습관 유전자.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끄럽게도 저는요, 술 먹는 게 소원이에요. 술을 진짜 못 마셔요. 유 대표님 술? 저는 뭐. 네, 저희 둘 다 못하는 사람으로. 네, 술. 자, 여러분들 술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10명 중에 한국 사람들 3명은요, 알코올 대사 유전자에 변이가 있어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 10명 중에 3명이면 뭐 여러분들 중에 한 30%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다 해서 알코올 홍조라는 표현도 써요. 같은 얘기겠죠. 자, 술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됩니까? 저는 고등학교 동문이 굉장히 술 잘 마시는 동문이어서 그렇게까지 동문회에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거의 한 번도 제가 술을 이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되면 더 술을 못 마시는데, 자, 무슨 얘기죠?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요, 이것이 알코올 탈수소 효소로 바뀐 다음에 이것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그런 중간 대사물, 이것이 독소거든요. 이것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쁜 거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효소가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라고 해서 ALDH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에 어떤 타입은 ALD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이 다음 단계로 잘 안 넘어가니까 체내에 독소인 술을 먹고 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이니까요, 토하고 기분 나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소화가 안 돼, 대사가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젊었을 때는 술을 많이 마셔도 나이 들어서는 숙취가 빨리 가시지 않는 것도 나이 탓이기도 하지만 타고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명 중에 3명이 이 타입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요, 단순히 그냥 얼굴만 빨개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ALDH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식도암과 후두암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이 상기도 쪽에 있는 암이 잘 생겨요. 제 환자 중에요,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알코올 분해가 안 되는 타입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술을 못 마신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술 못 마신다고 술을 못 마시게 놔둡니까? 남자들 문화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은 또 더군다나 CEO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 마시지만 여러 바이어들을 접대하다 보니까 술을 마셔왔던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혼잣말로 안 되는데 그러면 암 생기는데 식도암 같은 거 그랬더니 환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이미 식도암 걸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지금도 술을 드시는 거예요. 예, 몰랐으니까 술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고 술이야 뭐 다 먹는데 자기만 걸렸으니까 설마 술 때문이야 했겠지만 이 사람은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알코올 분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권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하나 더. 그럼 아까 제가 술 유전자와 함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술 잘 마시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술 잘 마시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알코올 의존성이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술은 잘 마셔요. 근데 의존성이 높아요. 어떻게 했죠? 매일 소주 2병을 까시는 거예요. 술도 잘 마시는데 의존성이 높으면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잘 마실 수 있어도 나이가 들면서 이 효소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소가 돼서 술병이 생기는 거죠. 무엇보다 의존성이 높아서 도파민 유전자예요. 의존성이 높아서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한테는 아예 너는 술을 못 마시니까 먹지 마라. 술을 잘 마시는데 의존성이 높으니까 먹지 마라. 라고 조기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자, 와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와인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와인 좋아하세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와인이 좋은 거예요? 와인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매번 와인 좋습니까? 사람마다 정말 개취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와인도요. 술을 못 마시는 타입이면 풀바디가 안 맞는 거죠. 바디감, 즉 알코올 농도가 낮은 바디, 라이트 바디를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저는 와인을 잘 몰라요. 근데 와인 맛을 구성하는 게, 와인의 어떤 선택을 결정하는 게 산도, 얼마나 이 포도기 때문에 아주 신맛을 갖고 있는지,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바디감, 탄닌은 떨떠름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향미, 과일 향이겠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유전적인 변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풀바디에 드라이하게 어떤 탄닌과 산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한테 화이트 와인이 맞는지 레드 와인이 맞는지를 선택해주고 그 알코올 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솔직히 여러분들 와인 마실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 좋지 않고 자기 거를 찾잖아요. 그런 맞춤 와인 서비스라는 것도 시장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사람마다 레드 와인일 때, 화이트 와인일 때는 어떤 종류에 따라서 저는 와인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와인이 있나 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름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와인 종류를 선택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대요. 자, 또 한 가지 커피.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한 예시인데요. 자, 어떻죠? 커피를 밤에 마셔도 잠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지만 커피를 아침밖에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에 마시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커피에 대한 교육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바로 카페인 대사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고요. 카페인 대사가 잘 때까지 대사가 잘 안 돼서 아침에 먹었던 커피가 아직까지 내 몸속에 카페인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잠을 자면 불면을 일으키는 이런 타입들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수면, 꿀잠. 제가 지난번 꿀잠 얘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불면증도 타고나요. 물론 호르몬 변화 또는 생체 리듬의 변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번 강의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는 것은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래요. 제 아버지 잠 못 자고 저 잠 못 자고 제 아들도 맨날 새벽에 깨더라고요. 벌써 이 3대째 내려오는 불면의 저주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수면도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고요. 그 중에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침형 인간과 올빼미형 인간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요, 몇 번 제가 강의 때 얘기했지만 타고난 아침형 인간 사람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5시 반이나 6시 정도가 기상시간이었어요. 제가 학생 때뿐만 아니라 인턴과 레지던트 할 때는 항상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밤 10시만 되면 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잠을 자고 새벽 3시 정도에 일어나서 밤에 하지 못하는 일을 저는 새벽에 해야 저는 집중력이 잘 되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인 저의 유전자 결과예요.
저의 의지도 아니고요. 어떤 교육의 힘도 아니고 그냥 저는 타고났어요. 반면 제 아내는요. 나이트 올, 뭐죠? 올빼미형. 그러니까 이것도 타고난 거예요. 제 아내는 평균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을 자요. 늦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같이 침대에 있는 시간은 채 2-3시간밖에 안 되는데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트 올과 올빼미도 물론 중간 타입도 있어요. 우리 두 아이들은 다 중간 타입들이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올빼미형이 아니고 아침형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 게임을 배워가지고 애가 밤새 막 피곤해 하면서도 한다 그러면은 잘 타일러서 너는 타고난 아침형이다. 차라리 게임을 새벽에 하렴 하고서 생긴 대로 공부시켜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에 참고하시면 돼요. 불면증 유전자도 있고요. 불면증 중에도요. 아침형 인간 수면 지속 문제, 아침에 깨고 낮잠이고 낮에 졸고 코골이 같은 것도 네이처라고 하면 논문 중에 가장 유명한 논문이 네이처지가 있는데 거기서 무려 130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굳이 이런 거 하더라고요. 해서 어떤 유전자는 그래서 같은 불면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만 가지고도 나중에 하지만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는 지속과 관련된 어떤 또는 호르몬과 관련된 어떤 또는 체중을 줄여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시키는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 피부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발라도 나한테 안 맞는 것은 안 맞죠. 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기미, 색소 침착, 여드름, 피부 염증, 피부 노화, 태양 노출 후 태닝이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름에 선블록 안 하고 그냥 다 노출시켜도 빨개지다가 다시 하얘지는 타입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태양에 노출되면 바로 구릿빛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유전적인 소인이 태닌 반응이 좋은 거면 자기 구릿빛이 만들려면은 그냥 얼마든지 그러나 그게 싫으면은 선블록을 강하게 그런 거 하고 튼살. 그래서 실제 이런 논문이 GIAS라고 해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전자유전체 분석을 해서 이런 마커들을 가지고 이제 상품 개발한 거예요. 물론 거꾸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을 유전적인 소인을 발굴했고 이 발굴된 것을 상품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그 갭은 있어요. 그러나 나름 이 논문에서 가져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드름과 관련된 유전자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유전자를 발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발굴된 것을 가지고 여드름의 평균 발생 비율이 높으면은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또는 성인형 여드름을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태양 노출 후 태닝 반응도 이런 유전자, 전장 유전자. 그러니까 요즘은 그 전자 유전체 연구 방식이 정말 보편화됐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연구를 기반으로 결과를 가지고 와요. 탈모, 여러분들 남자들이면 또 남자 아니어도 여성들도 요즘 머리카락 빠지는데 사실은 탈모에는요, 남성형 탈모가 있고 원형 탈모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탈모하면은 부모님 탓이다, 글쎄요, 저는 아직은 원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가 뭐냐면, 여기 M자가 있는 거예요. 즉, 전두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저희 아버님은, 유전적인 소인이, 아버님은 이 남성형 탈모가 있어서 머리가 꽤 없으세요. 저희는 다행히, 저는 이 유전성 탈모는 없는 것 남성형 탈모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빠지는 원형 탈모, 즉 스트레스와 염증과 관련된 원형 탈모가 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유전적인 이건 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 원형 탈모가 있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이런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면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만약에 스트레스에 탈모가 생기면은 이 사람의 가장 쉬운 방법은 애당초 스트레스 받을 때 모발 굵기가 얇아지지 않도록 좋은 영양성분을 바르는 게 또는 공급하는 게 좋은 전략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그래서 안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안드로겐성 그런 호르몬과 관련되기 때문에 호르몬을 억제하는 흔히 말하는 탈모 약들을 조기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탈모가 생긴 다음에 뭐 하려면 어려우니까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다 그러면은 예방하자, 약을 먹자, 또는 좀 더 신경을 쓰자라는 식으로 이것을 관리하면 돼요. 원형 탈모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전자는요, 흔히 말하는 면역 유전자예요. 우리가 면역 유전자가 요즘 사실은 굉장히 관심 많은 게, 여러분들 전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코로나 백신. 백신 맞고 나서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지금은 저희는 백신 맞고 나서 항체가 생기는지 저희 병원에서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항체가 생기는지,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가설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이 저는 유전자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전자가 면역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온갖 다 뒤집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LA라고 하는 면역 유전자의 변이가 심할 때 스트레스에 약하고, 그 사람이 그 다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정말 면역 유전자가 어떤지를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좋은데, 하필이면 이 원형 탈모에 그 면역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여서 제가 재밌는 걸로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상 찾기. 이게 갑자기 뭐냐, 내 조상은 뭐냐 해서 이 혈통 분석이라는 거, 유전적인 소인이 되게 유전자 검사의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유후라고 하는 상품 속에서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당신은 100% 동아시아인입니다 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 평균 중에 1.8%는 몽골인도 있고요, 동남아시아도 꽤 많은 2.6%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한국 사람들 단일 민족 아니에요. 우리가 몽골 침략도 받았고,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또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민족들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어도 대한민국, 일본의 어떤 분포가 좀 있고요, 중국인 피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실 대동소이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남미 쪽에서 왔는지 동아시아 쪽에서 왔는지 유럽 쪽에서도 북유럽인지 남유럽인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유전자 혈통 분석, 내 진짜 고향은 누구냐, 내 진짜 조상은 누군지 찾고 그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 미국에서는 붐이 불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23andMe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유전자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나의 자매, 나의 잃어버렸던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매칭이 되면서 찾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혈통 분석 기법을 통하여서, 즉 유전자를 분석하면 사람을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거의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 유전자 분석을 이제는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얻었던 혈흔 가지고 DNA를 찾아서 마침내 유전자를 가지고 범인을 찾는, 어떻게 보면 범인 몽따주를 그렸던 그런 것이 바로 유전자의 비밀이기도 해요. 자, 오늘 짧은 한 1시간 10분 남짓해서 제가 오늘은 웰리스 유전자, 그리고 그 중에 좀 어려운 얘기도 했고, 또 비만을 포함하여서 영양소, 어떤 영양소, 운동, 그리고 술, 커피, 물론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비만 유전자가 타고났어도 오히려 운동을 하면, 또 저지방식이를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예방을 드렸고, 이 유전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코올 분해가 굳이 안 되는데 술을 먹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이 높으면 가능한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의 환경 개선. 예를 들면 비타민 D 유전적인 소인이 낮으면, 내가 그 비타민 D 부족을 평소에 알 수가 없었으면은, 내가 비타민 D 유전적인 소인이 낮으니까 햇볕을 많이 쬐든 또는 비타민 D를 많이 먹든 하는 메이크업하는, 즉 타고난 것이 나쁘면 타고난 게 나쁜데 생활 습관까지 나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고난 것이 좋든 나쁘든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서 잘 태어난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더 잘 살고,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전자 검사는요, 굉장히 요즘은 보편화되어 있고요. 꼭 제가 오늘 특정 회사를 소개해서 죄송한데, 특정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DTC라는 방식으로 비교적 10만 원 초반대에 자신의 알고 싶은 어떤 개인 차이를 영양소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하면은 평생 한 번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미래형 검사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